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세 서양의 천문학 르네상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면 드디어 천동설이 엎어지고 이제 지동설이 들어선다는 뜻이죠. 네, 뭐 모두 아시다시피 지동설 우주관은 이제 우리 태양계 가운데 있던 지구를 꺼내고 그 자리로 이제 태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천동설을 계속 의심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가 관측을 해서 결정타를 먹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바로잡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천동설 우주는 그 당시 종교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러자 갈릴레이가 굴복을 하고 법정을 나오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말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지구는 둥글고 자전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한 말은 그래도 지구는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천동설과 지동설이 다르죠. 지구가 해를 공전해야 지동설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동설 우주관을 보면 저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냥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냥 수성금성이 돌면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구와 해를 연결한 그 직선을 다시 또 수성과 금성이 또 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돌더라도 이 지구와 해를 연결한 요 선의 중심을 두어서 수성과 금성이 여기서 돈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이만큼 오면 여기서 수성과 금성이 돌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천동설에서 그렸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동산에서 해가 뜰 때 금성이랑 수성이랑 항상 요 주위에 있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뭐 금성이 더 가까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산에 해가 질 때도 금성과 수성이 어떨 때는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죠. 항상 해 주위에 있는 겁니다. 즉 수성과 금성은 한밤중에는 안 보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보이거나 저녁 때 해가 지기 전에만 그 근처에서 보입니다. 이날은 둘이 아침에 보였으니까 저녁에 안 보이는 거죠. 해랑 같이 돌아가서 이번에는 두 별이 먼저 지고 해가 나중에 지게 되니까 다음날 아침 다시 이렇게 떠올라서 새벽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금성은 한 10달 동안은 이렇게 아침에 보이지만 다음 10달은 저녁별이 됩니다.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성이 사실은 여기서 해를 이렇게 도는 거죠. 해를 돌고 있는데 우리 지구가 옆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여기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아침 샛별이 되는 거고 이쪽에 있을 때는 해가 먼저 떠서 그대로 돌아와서 이번에 해가 먼저 지니까 그때는 저녁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은 10달은 새벽별이고 10달은 저녁별이 됩니다. 수성은 궤도가 작으니까 2달은
새벽별이 되고 두 달은 저녁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성은 항상 새벽에 보인다?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항상 해 언저리에 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해 언저리 있더라. 그래서 천동설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구가 있고 해가 있으면 지구와 해를 연결한 그 선 요 위에서 수성과 금성이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이 여기 있거나 하여튼 여기 있거나 뭐 어디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구와 그 해를 연결한 요 선상에서 수성과 금성이 돌도록 여기 요 안에서 돌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천동설이 그럼 맞다면은 우리가 수성과 금성을 망원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이쪽에 해가 있으니까 이쪽이 어둡죠. 제가 백목으로 하얗게 칠한 부분이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항상 수성이나 금성이 이런 모양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망원경으로 확대해 봤는데 수성과 금성이 반달처럼 보였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해가 이쪽에 있고 이쪽이 어두운 쪽이니까. 여기 지구에서 보면 이쪽 조금 귀퉁이가 밝아졌다가 이쪽 귀퉁이가 조금 밝아졌다 하겠죠. 네. 그런데 바로 갈릴레이가 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갈릴레이가 보니까 이 금성은 해로부터 48도 이상 멀어질 수 없어요. 각도로. 금성이 그러니까 해로부터 막 60도 떨어져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48도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천체망원경으로 봤더니 요 금성이 반달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갈릴레이가 쓴 천체망원경이 뭐 엄청나게 비싼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문방구에서 파는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걸로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조그만 천체망원경으로 봐도 금성의 모습이 어떨 때는 초승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반달, 어떨 때는 더 볼록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동설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동설에서는 아주 쉬워요. 일단 왜 이게 48도 이상 멀어질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금성을 잘 관측해 보니까 이게 최대 48도까지 이 각도가 1도, 2도에서 48도까지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여기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 금성을 봐. 근데 금성을 보니까 금성이 예를 들어서 금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해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해로부터 제일 멀려면은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직각이 됐을 때 금성이 여기 있게 되면은 요 각거리가 48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48도도 설명이 되고 요때 금성은 반달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요쪽이 밝으니까. 지구 옆에서 보니까 반이 밝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지동설이 맞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교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조그만 망원경 가지고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엎었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교육적이에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또 갈릴레이가 목성을 보니까 목성에 작은 우위성이 4개가 보여요. 이 4개의 우위성은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거의 수성 크기예요. 다 수성 크기인데 목성을 돌기 때문에 행성이 아니라 우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릴레이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 4개의 우위성을 갈릴레이 우위성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개 위성이 발견되니까 그럼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옛날에는 이런 천동설에서 이 별들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정 천구가 있어. 제5원소로 된 맑은 수정 천구가 있는데 거기 행성이 박혀 있어 갖고 수정 천구가 돌아가니까 별이 돌아간다고 믿었었어요. 근데 저 작은 위성을 갖다 그 안에 다시 네 개 궤도를 만들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창조주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거 만들려고 세공하려면. 그래서 목성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이제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성의 네 개 그 위성 이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IO라고 합니다. I자입니다 이게. IO. 우리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외래어로 적습니다. 근데 이 네 개 그 별은 다 수성만 하고 목성이 뭐였습니까? 제우스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제우스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앞으로 영원히 그 제우스 품을 벗어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의심받던 천동설은 갈릴레이가 결정적으로 이런 행성들을 발견하고 관측을 함으로써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케플러가 행성운동 법칙을 발표합니다. 케플러는 끊임없는 천문 관측을 통해서 타원 궤도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이라는 행성운동 법칙을 발표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무슨 뜻이냐? 일단 행성은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행성은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었어요. 왜? 원이 가장 완벽해 보이니까.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행성들은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타원이 이제 뭔지 조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타원 엘립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못을 두 개를 박아요. 못을 두 개를 박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면 안 되고요. 거기다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매답니다. 그래서 딱 고정을 해서 이 실을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고 이제 펜이 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 선이 이제 펜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두 점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이게 타원입니다. 타원은 이 그려진 타원은 못에 있는 자리가 초점이 됩니다. 초점.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타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두 개의 초점이 합쳐지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초점이 하나인 타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타원이 됐을 때 해는 어디 있느냐? 이 초점 중 하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타원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해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 중학교만 다녀도 이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초점 하나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타원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체는 아름다운 원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도그마라고 하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케플러가 모든 행성들은 타원 운동을 한다 주장을 합니다. 아주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정말 이 르네상스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뭐냐? 이겁니다. 자, 해가 여기 있는데 해가 행성을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는데 더 가까이 있을 때는 같은 해지만 더 세게 잡아당기고 여기 있을 때는 약한 이 힘보다는 약하게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행성이 안 떨어지는 길은, 행성이 사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모든 교과서에는 동영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데 별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행성이 도는데 여기는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 떨어지려고 중력이 더 강하니까 여기는 천천히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샥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샥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이거 좀 너무 과장됐는데 어쨌든 이거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왜 면적이 나오냐 또 헷갈리잖아요. 이거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시험 몇 번 나와요. 우리 상생방송 보는 우리 청소년들은 아주 다시는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 해를 지날 때, 자, 해가 1년에 12달 동안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빨리 지나가니까 한 달에 이만큼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한 달에 갔는데 여기는 천천히 가니까 한 달 동안 요거밖에 안 가요. 그렇죠? 여기는 확 가고 여기는 천천히 가니까. 근데 요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 부채꼴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요 면적이 같아야 여기는 빨리 가고 여기는 천천히 가겠죠. 그죠?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알아낸 참 케플러가 대단한 겁니다. 관측 자료를 보고서 이런 결론을 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서 오히려 이걸 보고 뉴턴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이란 세 번째 법칙은 뭐냐?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싫어하는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하다. 무슨 뜻이냐? P는 대문자 P는 피리어드입니다. 공전주기입니다. 공전주기. 공전주기. 요거는 공전 반지름입니다.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야. 근데 요거를 제곱하고 세제곱을 하면 행성에 무관하게 일정하다. 참 신기하다 이겁니다. 자, 해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목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목성의 공전 주기는 한 10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해를 돌면 목성은 한 5배 이상 멀어요. 그러니까 5배 이상 머니까 밑에는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그러니까 5배고 공전 주기는 한 10년 돼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요건 뭐 125고 요건 100이죠. 이게 정확한 값을 넣으면 이건 1이 됩니다. 1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구 경우는 요거 1이 되고 요거 1이 되니까.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고 요거는 지구 그 공전 궤도의 크기니까 그거의 몇 배냐니까. 그래서 케플러가 행성은 타원 운동을 해야 된다. 타원 운동을 하는데 태양은 그중 초점 2개 중 하나에 있다. 옆구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이 거기를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고 그 해 정확히 말하면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 원일점을 지날 때는 천천히 지나간다. 근일점, 해에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은 어떤 행성이든 간에 그 궤도의 반지름을 세제곱하고 공전주기를 제곱하면 다 1이 됩니다. 단위는 공전주기는 몇 년이냐, 년이 돼야 되고 그 반지름의 단위는 지구 반지름의 몇 배냐, 그걸 대입하면 다 1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니까 그 뉴턴이 이거 신기하다.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이 중력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중력이라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봐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속설로 뉴턴이 사과에 얻어 맞았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유나 달이 지구를 공전한 이유가 같다는 통찰력이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졌는데 그럼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고 지구를 돌까?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데 공전을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뉴턴이 왜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말을 썼느냐? 왜 모든 천체는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과나 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만유인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나 달이 지구를 도는 이유나 같다는 겁니다. 그 통찰력을 우리가 높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슨 뜻이냐? 책에는 없지만 아주 재미있는 그 우주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산이 있다고 쳐봐요. 산에서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겠죠. 더 세게,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떨어지겠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돌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구 어딘가는 떨어져요. 그런데 자, 우리가 공기는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공기는 없다고. 근데 초속 7.9km로 던지잖아요. 초속 7.9km면 엄청난 속도죠. 1초에 7.9km를 간다. 우리가 보통 소총 탄환이 초속 1k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총 탄환보다 8배가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자, 이게 지구입니다, 지금. 이제 저 경우는 땅이 평평했는데 이제 지구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조그만 산이 있다고 쳐봐요. 자, 여기서 초속 7.9km로 던지면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지구를 이렇게 돌아서 기다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초속 7.9km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원운동을 합니다. 이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서 초속 7.9km로 던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9km나 10km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속 9나 10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지구는 이렇게 좀 빗금을, 이게 지구입니다. 예. 예. 이번에는 9km나 10km 던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가질 않아요. 지구를 탈출할 것 같죠? 탈출하지 않습니다. 타원 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원운동 속도보다 빨리 던지면 타원 운동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지구의 중심이 뭐가 돼요? 초점이 됩니다. 이 타원 운동의 초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던져도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초속 11.2km로 던지면요 이걸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탈출을 해버려요. 탈출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탈출하냐? 이 그리는 궤적이 포물선입니다. 이걸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7.9km 초속으로 던지면 원운동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타원 운동을 하고 초속 7.2km가 되면 옆으로 던져도 지구를 탈출합니다. 이게 포물선을 그려요. 네. 더 빨리 던지면요. 13km 막 초속 20km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거는 그 곡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직선을 생각합니다. 직선을 생각하면 이 물체가 직선에 접근합니다. 직선에 접근해서 아예 직선처럼 나가버려요. 요거를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천체가 이 네 가지 운동이 제가 뭐라 그랬죠? 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 타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을 하고 쌍곡선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다 영어로 이건 서클이라고 그러죠. 타원은 엘립스라고 그러죠. 포물선은 파라볼라라고 하죠. 쌍곡선은 하이퍼볼라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네 가지 곡선이 어떻게 그리면 다 나오느냐? 원뿔에서 다 나옵니다. 원뿔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뿔이 있어요. 이렇게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을 우리가 밑에 면에 이렇게 평행하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원이 되죠. 이 단면이 여기가 원이 됩니다. 근데 옆으로 비스듬히 자르면 뭐가 될까요? 타원이 됩니다. 타원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선에 평행하게 자르면 요게 포물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선보다 더 경사지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것이 뭐가 됩니까? 쌍곡선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자꾸 왜 쌍곡선이라고 하느냐? 하나인데 쌍곡선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쪽에도 곡선이 이쪽에도 곡선이 하나 있어서 원래 쌍곡선인 것입니다. 쌍곡선인데 얘들은 이 직선에 이렇게 점근해요.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죠.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나죠? 그래서 근데 저는 뭐가 신기하다고 생각하냐면 신이 이 천체역학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의 속도로 던졌느냐, 그 경우의 수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인데 이 모든 것이 이 원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원뿔을 어떻게 자르냐,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근세 뉴턴 역학을 가지고 천체역학, 즉 어떤 천체 중력장에서 아까 제가 돌이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인공위성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여튼 뭔가를 그 운동을 추적해 봤더니 그 그리는 그 궤도는 결국 요 넷 중에 하나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이거 보고 아주 정말 기절을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 포물선은 좀 특별히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타원이 두 개의 초점이 있는 경우라고 그랬죠. 근데 타원이 막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초점이 이제 두 군데가 이렇게 있다가 아예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하나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게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의 하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치라이트 같은 걸 갖다 왜 포물선으로 만드냐면 이 초점에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다시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초점에서 나온 모든 빛이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전부 평행하게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타원은 초점에서 불을 켜면 다른 타원에 다른 초점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초점에서 불을 켜면 다른 초점에 모이게 돼 있는데 포물선은 초점이 하나가 무한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켜면은 불이 전부 다 평행광선을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서치라이트 같은 것은 전부 다 포물선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알아내는데 몇십 년, 막 몇백 년씩 걸리는 어떤 그 기하학과 물리학의 그 조화입니다. 그 기하학과 물리학을 바탕을 두고
천문학에서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천문학 분야지만 뭐 사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천체역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추곡선 이론인데 이것이 아주 뉴턴 역학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만든 그 운동학 거기에 아주 꽃이에요.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뉴턴 우주는 하나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여기 제가 한 줄로 소개했는데 무한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까지 이것 때문에 속을 썩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뉴턴은 이제 모든 물체가 잡아당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려면 별이 있어야죠. 자, 별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 우주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이론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 별과 별이 다 잡아당겨야 돼요. 다 서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우주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손을 떼면 무게중심으로 결국 다 함몰하게 됩니다. 다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 뉴턴이 이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중력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우주가 설명이 안 돼. 이 우주가 성립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뉴턴이 우기기 시작합니다. 뭐냐? 우주가 무한하다 이거예요. 우주가 유한하면은 반드시 무게중심으로 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뉴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우주는 무한하다. 어디고 별이 있다. 어디고. 그러니까 별 하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어느 쪽이든 다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좌우 상하 어느 쪽이든 무한히 별이 있으니까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여자를 가운데 두고 이 두 남자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여자가 팔은 아프겠지만 여자가 움직이진 않죠. 왜? 평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뉴턴이 자기 우주론을 살리기 위해서 무한우주를 주장합니다. 뉴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무한우주는 우겨도 되죠. 왜? 누가 우주가 무한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뉴턴을 공격하면 그럼 유한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너 끄트머리 가봤어? 이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제 속으로는 휴 하면서 그 자기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나올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앞으로 8번째 강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뉴턴 역학이 나오면서 이제 태음태양력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음태양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또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음력의 한 달은 29.5일입니다. 음력 달력은 그러니까 한 달이 29일이거나 30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균 29.5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의 1년은 35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에서 1년 365일에서 354일을 빼면은 11일 차이가 나요. 양력이 11일이 길어요. 그러니까 약 3년에 한 번 윤달을 넣으면 33일이 갑자기 29.5일이 길어지니까 딱 맞진 않지만 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서기 전에 메톤이라는 사람은 19년에 7번의 윤달이 추가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달이 이게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무중치운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윤달을 집어넣는 방법을 무중치운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이 이름만 듣고 막 겁먹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자, 마저 들어보세요. 24절기 중에 12중기는 없고 12절기 하나만 갖는 달을 윤달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더 어려워졌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원래 24절기는요, 절기가 있고 중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4절기 중기 하거나 12절기 12중기라고 해야 옳아요. 근데 그냥 절기가 12개, 중기가 12개가 있는데 그냥 합해서 24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추는 절기고요, 우수는 중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춘, 우수, 경칩, 춘분하면 절기, 중기, 절기, 중기 이렇게 교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양력은요, 24절기가 변화가 없어요. 2월에는 입춘과 우수가 있습니다. 양력 3월에는 경칩과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은 항상 뭐 3월 21일 이쪽 저쪽입니다. 뭐 옮겨봐야 하루예요. 근데 윤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력 1월에 입춘 우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더 멋있어요. 뭐가? 음력은 1월이 봄입니다. 음력은 1월이 추나 추동이야. 1월에 봄이 시작돼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데, 양력은 1월이 뭡니까? 겨울에 한복판이 있어요. 1월이 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이 돼야만 비로소 입춘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양력은 2월에 시작되는 대신에 불변이고, 음력은 1월에 시작되는 대신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달이 들어가면 다 이거 깨지는 것이죠, 이 법칙이. 그런데 그럼 무증치운법이 뭐냐? 묘하게도요, 이 중기가 없는 달이 생깁니다. 중기가 없는 달이 생겨요. 그럼 그것이 윤달이 됩니다. 자, 우리 2020년을 볼까요? 2020년은 참 재미있어요. 윤년입니다. 그러니까 2월이 29일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윤달이 있습니다. 윤 4월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금방 설명드린 무증치운법이 뭔가 볼까요? 자, 보세요. 음력 4월에는 입하와 소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0일까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윤 4월은 망종밖에 없어요. 24절기 중에 망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9일밖에 안 되고 하지가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음력으로 5월에는 하지와 소서가 들어갑니다. 절기로는 소서가, 중기로는 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윤 4월은 중기가 없어요. 이 뜻입니다. 무증치운법이란 중기가 없는 달이 생기면 그 달을 윤달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양력은 보세요. 자, 이거 뭐 다시 보기 하시면서 보세요. 양력은 5월이면 정확하게 입하 소만이 있고 6월이면 망종 하지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음력 경우는 이 중기가 빠지는 경우가 이렇게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윤 4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증치운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중기가 없는 달은 뭘로 다스려요? 윤달로. 이 윤자입니다. 윤달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양 거와 동양 거를 결합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돼요. 뭘 알게 될까요? 윤 12월, 윤 1월, 윤 2월은 없습니다. 겨울 윤달은 없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면은 동서양 천문학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걸 24등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씩 들어가야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24개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셋, 스물네, 24개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원운동을 한다고 쳐봐요. 지구가 원운동을 하면은 이게 한 달에 딱딱 2개씩 건너갈 거 아니에요. 딱딱 2개씩 건너가니까 윤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공전주기랑 다 조정이 되면요, 윤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윤달은 무중치운법이 뭐예요? 이 중에 하나가 빠져야 돼요. 근데 왜 그런데 윤달이 생기느냐? 타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체가 타원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는 겁니다. 타원 운동을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겨울입니다. 이쪽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해가 여기 있는데 해가 가까우니까 따뜻할 거 아니야? 아니죠. 이 계절은 해와 지구의 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뭐 호주는 이때 뭡니까?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이니까 그럼 뭐 호주는 뭐 맞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절하고는. 근데 자 보세요. 여기는 제가 빨리 간다 그랬죠. 빨리 가고 천천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가기 때문에 이 2개를 안 지날 수가 없어요. 이 24절기에 2개를 항상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12월, 1월, 2월은 없는데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 여름 쪽으로 가면은 여기 속도가 느려요. 느리게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다 보면 이 절기 하나밖에 안 들어온 수가 있어요. 요 쭉정이가 윤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달은 타원 운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케플러 법칙과 우리 24절기와 그 윤달 개념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무중치운법입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주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양력 달력입니다. 율리우스력은요, 1년이 365일입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7월을 자기 달로 만들어서 그 30일을 큰 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8월, 10월, 12월은 작은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10월, 12월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율리우스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레고리력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근데 그 중간에 아우구스티누스 대제가 8월을 갖다가 또 자기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가진 달이 30일이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31일로 당겨서 그 다음에 다시 30, 31, 30, 30일이 되도록 만들어요. 여기에서 30일까지 있던 10월과 12월이 31일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레고리력은 그게 다르고요. 그 양력의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많이 들어봤죠. 정확히 기억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리우스력은요, 율리우스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예. 율리우스 책력에서는요, 양력의 1년이 365와 4분의 1일입니다. 즉 1년을 365일 6시간이라고 보고 달력을 운영한 거예요. 그전에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그나마 최고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년에 한 번 윤년을 넣습니다. 그 당시는 2월 30일이었습니다. 다른 달이 또 하나가 뭐 31일 이하 되는 게 30일짜리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2월 30일이 윤일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1년이 365와 4분의 1일이니까 4분의 1 짜투리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 4분의 1 짜투리는 4년이면 1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1년을 366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율리우스 책력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 한 1500년간 별 문제 없이 잘 썼어요. 근데 실제로 지구 공전 주기가 365일 6시간이 아닙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지금은. 그거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365.2422가 됩니다. 밑에 공식을 보세요. 양력의 1년이 365.2422가 되니까 율리우스 책력보다 그레고리력이 짧아요. 왜? 율리우스력은 365일 6시간이고 그레고리력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니까 더 짧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밑에 공식을 보면 365.25에서 365.2422를 빼고 거기다 100, 200, 300, 400을 쭉 곱해보면 400을 곱했을 때가 정수에 제일 가까워요. 3.121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400년이 지나면 그레고리 책력은 율리우스 책력보다 3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책력이 맞는 거예요. 율리우스 책력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리우스 책력에서 400년마다 3일을 더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레고리 책력이 되고 더 정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에 어떤 날을 빼느냐? 뭐 그냥 막연하게 뭐 1630년 빼고 뭐 1670년 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실까요? 그레고리 책력이 1582년 발표됐기 때문에 1600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1600, 1700, 100의 배수는 1600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율리우스력은 무조건 4로 나누어 떨어지면 다 윤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집어넣으니까. 근데 100의 배수는 자동으로 4의 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에서는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다 윤년입니다. 우리 목적은 뭐예요? 400년에 3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는 어떻게 했느냐? 1600년은 일단 윤년입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근데 1700은 4로 나누어 떨어져도 평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아이디어가 뭐냐? 1700, 1800, 1900을 평년으로 해버리면 4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평년으로 해버리면 400년 동안에 3일이 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법칙을 만드느냐? 그레고리 책력에서는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입니다. 2020년은 윤년입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2월이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윤달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일단 윤년인데 다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평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평년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400년에 4번이 빠지죠. 그래서 다시 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다시 윤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600년은 윤년, 1700년은 평년, 1800년은 평년, 1900년은 평년, 서기 2000년은 다시 윤년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1600년부터 2000년까지 400년 동안 3일을 뺀 거예요. 율리우스력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기 2100년, 2200년, 2300년은 평년이고 2400년은 윤년이 됩니다. 근데 조금 깨름직하죠. 왜? 앞에서 3.12가 있는데 그 0.12가 또 나중에 속속이겠죠. 그 0.12가 몇천 년에 하루 이틀에 며칠에 오차를 부릅니다. 그건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뒤에 달력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다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간단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서기 연도를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됩니다. 근데 다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평년이 됩니다. 근데 다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양력입니다. 우주신령과 제자들 만화 보실 시간입니다. 그 목성을 조그만 망원경으로 보면요,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커다란 그 대적반입니다. 그 대적반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그레이트 레드 스팟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조그만 망원경으로 봐도 그 점이 보이는데 새 신령이 목성을 만드는데 우주 신령이 이제 당구하는 포즈로 대적반을 잘 찍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성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하 신령은 이제 페인트 그 소를 가지고 줄무늬 잘 그려야지. 목성은 줄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지구 신령이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팔이야 언제까지 돌려야 하나 이제 푸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성 고리는 지금 던져서 걸고 있습니다. 이제 휘릭 던지고 있죠. 그 우주 신령이 재밌는 건 다 독차지예요. 으라차차 하고 던지고 있으니까 은하 신령이 속으로 토성 고리 만들고 계시는구나. 지구 신령이 대신 이제 방망이 들고 있죠. 지팡이. 네. 하나밖에 못 넣으셨네.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우주를 갖고 노는 그 신들의 모습이 그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라는 것부터 우리 아이들이 더 우주가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애착을 갖게 만들고 싶은 심정에서 그린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6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